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아우라 그룹의 초고층 빌딩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그 안에서 수천 명의 야심찬 인재들이 패션과 건축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신하은에게 이 화려한 건물은 자신의 존재가 끊임없이 지워지는 거대한 유리 상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재능은 투명한 벽에 막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는 메아리 같았다. 디자인 1팀의 사무실은 언제나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모두가 윤서연 팀장의 날카로운 눈초리 아래에서 완벽함을 연기했다. 명문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서연은 팀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경력을 끝낼 수도 혹은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었기에 모두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했다. 그 속에서 하은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언제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다른 직원들의 화려한 포트폴리오 대신 낡았지만 손때 묻은 스케치북과 영감을 주는 작은 오브제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팀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깊이가 있었지만 서연의 책상에 올라가는 순간 빛을 잃고 폐기 처분되기 일쑤였다. 서연은 하은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그녀의 모든 것을 깎아내렸다. 오늘 아침의 기획회의는 특히나 더 잔혹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컨셉 디자인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모두가 서연의 취향에 맞는 화려하고 권위적인 디자인을 내놓았을 때 하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디자인은 자연과 도시의 공존, 그리고 인간의 휴식을 테마로 한 유기적인 형태의 건축물이었다. 차가운 강철 속에서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서연은 하은의 스케치를 코웃음치며 집어들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종이를 훑으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하은 씨, 여긴 대학과제 발표하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수조원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이런 촌스러운 감성파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동료들은 하은을 향한 동정의 눈빛조차 거둔 채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자연 휴식 사람들은 아우라 그룹에서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 압도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가치야. 그녀는 하은의 스케치북을 아무렇지 않게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순간 하은의 세상도 함께 구겨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자신의 꿈이 쓰레기통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뜬 후에도 하은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굴욕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조용히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구겨진 스케치를 꺼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림은 날카로운 구김 자국으로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펴서 가방에 넣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안에 담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그날 밤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은 여전히 불이 환했다. CEO 강지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빈틈없는 경영 방식으로 아우라 그룹을 정상에 올려놓은 남자였다. 그의 눈에는 숫자와 실적 외에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갈증이 있었다.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었다. 그는 최근 보고되는 디자인들이
모두 기존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영혼이 없고 거대하지만 감동이 없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 회의 보고서를 읽으며 그의 미간은 더욱 좁아졌다. 또다시 반복되는 부와 권력의 과시. 그는 서류를 책상에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끔 이렇게 예고 없이 건물을 순회하며 현장의 공기를 직접 느끼곤 했다. 고요한 복도를 걷던 그의 발걸음이 디자인 1팀 사무실 앞에서 멈췄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사무실은 어둡고 적막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정돈된 책상들 사이를 천천히 걷던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머물렀다. 다른 곳과 달리 유독 깨끗한 쓰레기통 옆에 무언가에 걸린 듯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지욱은 무심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칠게 구겨졌다가 어설프게 펴진 흔적이 역력한 종이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순간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종이 위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건물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로 뻗어나가는 타워,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는 푸른 녹지와 물의 흐름.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하나의 세계였고 철학이었다. 그는 그림의 구석에 작게 쓰인 이니셜 SH를 발견했다. 그는 이 그림이 오늘 회의에서 폐기된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 그림에서 아우라 그룹이 잃어버린 바로 그 영혼을 보았다. 차갑게 식어 있던 그의 심장에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진 것 같았다. 지욱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그림의 주인이 누구일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대담하고 따뜻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이 차가운 사무실 어딘가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동요하게 만들었다. 그는 구겨진 스케치를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날 밤 아우라 그룹의 냉혹한 제왕이 한낱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림 한 장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강지욱은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동이 트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그가 주운 구겨진 스케치가 들려 있었다. 밤새 그는 수십 번이고 이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고 그림 속에 담긴 대담한 상상력과 따뜻한 철학에 감탄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었다. 도시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긴 한 편의 시와 같았다. 그는 비서실장인 김민준을 호출했다. 김 비서는 지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의 모든 지시를 칼같이 처리하는 유능한 인재였다. 지욱은 스케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비서 이 그림에 대해 좀 알아봐줘. 이니셜은 SH. 어제 디자인 1팀 기획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특히 보고되지 않았거나 중간에 폐기된 시안들 위주로 전부 확인해봐. 최대한 조용하게. 김 비서는 스케치를 한번 흘깃 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의 얼굴에는 어떤 질문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표의 지시는 그에게 곧 법이었다. 김 비서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디자인 1팀의 공식 회의록과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스케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예상대로 공식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김 비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인사팀의 협조를 얻어 디자인 1팀 팀원들의 개인 포트폴리오와 과거 프로젝트 기록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니셜 S, H, E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신하은, 입사 2년차의 주니어, 디자이너. 그녀의 인사 파일은 평범했지만 포트폴리오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하나같이 상업적인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그녀만의 뚜렷한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에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유기적인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들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가 제출했던 프로젝트 시안들이 대부분 비현실적 혹은 상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기록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반려 의견서의 최종 승인자는 대부분 윤서연 팀장이었다. 김 비서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강지욱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내내 지욱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신하은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번갈아 보았다. 묻혀있던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 보석을 짓밟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윤서연의 오만함과 편협함이 회사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다. 한편 그 시간 신하은은 또다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제의 회의 이후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다. 점심시간 하은이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윤서연이 일부러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서연은 다른 팀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어머 신하은 씨, 아직도 회사에 다닐 생각이 있나 보네. 어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밥이 넘어가는 걸 보니 비위도 좋다. 서연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그녀를 몰아세웠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아우라 그룹에 물을 흐리는 존재야. 실력도 없으면서 헛된 꿈이나 꾸고 말이야. 그냥 조용히 서류 정리나 하는 게 어때? 그게 당신 수준에 딱 맞는 일 같은데.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하은의 가슴에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식판을 들고 자리를 떴다. 등 뒤로 서연과 동료들의 비웃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하은은 화장실 칸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결코 약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강한 척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쳤다. 그날 오후 강지욱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discreetly 확보한 영상이었다. 그는 윤서연의 잔인한 언행과 그 앞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신하은의 모습을 보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윤서연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이성과 냉철함이 그를 붙잡았다. 그런 방식으로는 신하은을 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는 윤서연 같은 인물들이 아우라 그룹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집안은 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고 그녀의 인맥은 사내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섣불리 그녀를 건드렸다가는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었다. 그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판 자체를 흔들어야 했다. 모든 기득권과 편견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판을 짜야만 했다. 지욱은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러 단호하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디자인 본부 전 직원 긴급 소집해 5분 뒤 대강당에서.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잠시 후 디자인 본부의 모든 직원이 영문도 모른 채 대강당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궁금증이 가득했다. 윤서연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강당의 문이 열리고 강지욱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강당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수백 명의 직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뒷줄 구석에 앉아 있는 하은에게 머물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욱은 마이크를 잡고 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것은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컨셉 디자인은 전면 백지화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윤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주도하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지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부로 프로젝트의 새로운 컨셉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전사적인 공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공모전은 직급 경력 소속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제출물은 완벽한 익명으로 심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익명. 그 단어가 강당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배경도 인맥도 아첨도 통하지 않는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무대가 열린다는 의미였다. 윤서연은 배신감과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반면 강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던 신하은의 눈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기회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꿈이 다시 한번 숨 쉴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긴 것만은 분명했다. 강지욱의 폭탄 선언 이후 아우라 그룹 디자인 본부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모두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윤서연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받던 디자이너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기회였고 그녀의 라인에 서 있던 이들에게는 불안한 도전이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신하은은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했다. 공모전 마감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 하은에게는 너무나도 짧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퇴근 후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아우라 그룹의 빌딩과는 모든 것이 대조적인 공간, 낡은 가구와 손수 만든 작은 소품들로 채워진 방이었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며칠 밤낮으로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최신 건축 잡지를 뒤지거나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거닐던 시골의 흙길,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비 온 뒤 흙냄새와 함께 피어나던 작은 들꽃들. 그녀가 가진 부족함과 낮은 출신은 윤서연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하은에게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힘이었다. 그녀는 차갑고 권위적인 건물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품고
서로를 연결하는 공간을 꿈꿨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엘리시안 타워는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거대한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 반면 윤서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와 조바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이번 공모전을 자신에 대한 강지욱의 불신임이자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을 닥달하며 최고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라고 압박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하은과 정반대였다. 그녀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가장 비싼 자재와 최첨단 기술을 조합하여 누가 보아도 압도될 만한 화려한 디자인을 구상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완벽했다. 황금 비율의 기하학적인 구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외벽, 그리고 내부를 채운 값비싼 예술품들까지. 그것은 아우라 그룹이 추구해온 럭셔리의 결정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과시와 욕망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당연히 1등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감히 누가 자신의 미적 감각과 배경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마감일이 다가왔다. 회사 전체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수백 개의 익명 디자인 파일이 중앙 서버로 전송되었다. 하은은 마감 시한 몇 분을 남기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업로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윤서연은 여유롭게 자신의 파일을 제출하며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은 심사위원단의 손에 달렸다. 심사위원장은 물론 강지욱이었다. 그는 외부 전문가 몇 명을 포함시켰지만 최종 결정권은 오롯이 그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하나씩 디자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윤서연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답습한 안전하지만 지루한 아이디어의 나열이었다. 그의 눈에는 모두가 영혼 없는 모조품처럼 보였다. 실망감이 그의 내면을 채울 때쯤 그는 망설이며 다음 파일을 열었다. 파일 번호 77. 화면에 디자인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이 커지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화면 속에는 그가 며칠 밤낮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왔던 바로 그 건물이 있었다. 구겨진 스케치 속에서 보았던 그 생명력이 이제는 완벽한 3D 모델링과 상세한 설계도로 구현되어 있었다. 하늘을 향해 유려하게 뻗어나가는 곡선 건물 전체를 감싸는 녹색의 수직 정원.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유도하는 개방적인 내부 공간까지.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함께 숨쉬는 하나의 유기체였다. 그는 디자인과 함께 제출된 기획안을 읽어내려갔다. 건물은 소유가 아닌 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시안 타워는 정상에 선 소수만을 위한 탑이 아니라 모두가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이 디자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구겨진 스케치 속에서 보았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수백 개의 디자인 속에서 단연 독보적인 빛을 발하는 보석. 그는 다른 디자인들을 더 이상 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스크린 속의 디자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공모전 결과 발표일 아우라 그룹 대강당은 다시 한번 디자인 본부 전 직원들로 가득 찼다. 일주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 곧 발표될 운명의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신하은은 이번에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제발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기만을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윤서연은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외부 교수에게서 자신의 작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은밀하게 전해들었다. 그녀에게 이번 발표는 자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에는 경쟁자들에 대한 경멸과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에 거대한 스크린만이 밝게 빛났다. 잠시 후 강지욱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평소처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짧게 입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실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사람을 위한 철학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수백 개의 출품작 번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윤서연은 자신의 출품 번호인 1번이 화면에 멈추기를 기다리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숫자의 룰렛은 그녀의 기대를 무참히 지나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춰섰다. 화면 가득 거대한 숫자가 떠올랐다. 77. 강당 전체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77번이 누구의 작품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윤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쾌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스크린의 숫자 아래로 당선자의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디자인 1팀 사원 신하은.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불신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향했다. 강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신하은.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신에서 경멸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시시각각 변해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신하은, 감히 저 천박한 배경을 가진 애송이가 자신을 이겼다는 말인가. 그녀는 이것이 강지욱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꾸민 거대한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들끓는 분노는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이 뜨거웠다. 강지욱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하은 씨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동료들이 그녀를 밀어주는 바람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만들어내는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단상으로 향하는 그 짧은 길이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단상 위에 선 하은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강지욱은 그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대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모든 직원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신하은 씨를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총괄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합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사원급 직원이 수조원짜리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것은 아우라 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옥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신하은 수석은 다른 어떤 보고 라인도 거치지 않고 저에게 직접 프로젝트를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저와 신하은 수석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 인사가 아니었다. 윤서연 팀장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권력 구조를 무시하고 신하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이제 윤서연의 분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발표회가 끝나고 하은은 자신의 운명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곧바로 기존의 구석진 자리에서 벗어나 대표 직속 프로젝트 팀만이 사용하는 고층의 독립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축하가 아닌 질투와 시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윤서연은 문을 잠그고 값비싼 유리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이 가진 힘과 회사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신하은을 철저히 짓밟아 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다. 신하은의 새로운 사무실은 35층에 있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프로젝트 총괄 수석이라는 직함은 왕관이 아니라 무거운 족쇄였다. 그녀에게 배정된 팀원들은 모두 윤서연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디자인 1팀의 핵심 인력들이었다. 그들은 하은을 상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첫 공식 회의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되었다. 하은이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과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할 때 팀원들은 노골적으로 하품을 하거나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녀를 무시했다. 차장급인 박경철은 팔짱을 낀 채 비꼬는 투로 말했다. 신수성님 디자인은 아름답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군요. 이런 유기적인 형태의 외벽을 어떤 자재로 구현하실 겁니까? 예산은 생각해 보셨고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 요청에는 보안 등급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거절했고 협력업체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담당자가 장기 휴가 중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윤서연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충실한 부하들은 하은을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하은은 거대한 성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홀로 야근을 해야 했다. 정보가 없으면 직접 발로 뛰며 찾아다녔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련 논문과 서적을 밤새워 읽으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녀는 지치고 외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꿈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 강지욱 대표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다. 한편 강지욱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내부의 방해 공작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신하은이 스스로 이 시련을 이겨내기를 바랐다. 진정한 리더는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았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그녀를 도왔다. 어느 날 하은이 구조 설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그녀의 컴퓨터 공유 폴더에 실수로 보이는 익명의 파일 하나가 업로드되었다. 그 파일 안에는 몇 년 전 아우라 그룹이 비밀리에 진행하다 중단했던 신소재 관련 연구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하은의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적인 열쇠였다. 또한 지욱은 일주일에 2번 하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여 직접 대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보고만 오가는 딱딱한 자리였다. 하은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문제점을 나열하며 징징거리는 대신 항상 여러 개의 해결책을 함께 제시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지욱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고 시간은 점차 길어졌다. 그들의 대화는 업무를 넘어 디자인 철학,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관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욱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회사의 정체된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은 역시 그의 앞에서는 이상하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지욱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게 매료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외면 뒤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와 순수한 열정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자극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세계에 들어온 유일한 온기였다. 하은 역시 딱딱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지욱의 고뇌와 진심을 조금씩 엿보게 되면서 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경과 신뢰로 바뀌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해외 신소재 공급 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터졌다. 박경철 차장은 일부러 협상 마감 기한을 넘겨 하은에게 보고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하지만 하은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욱의 비서에게서 얻은 힌트를 바탕으로 그 업체 대표가 극진한 동양문화 애호가라는 정보를 알아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업체의 기술력과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결합한 새로운 비전을 담은 동양화풍의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화상 회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하은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을 담은 영어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고 그녀의 열정과 독창성에 감동한 대표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승인했다. 이것은 그녀가 방해 공작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첫 번째 공식적인 승리였다. 신하은이 해외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은 윤서현의 귀에 들어가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애써 유지하던 평정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소한 방해 공작으로는 저 잡초 같은 아이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질투심은 이제 위험한 수준의 증오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녀는 신하은을 이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릴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그날 밤 서연은 청담동의 한 고급바에서 아우라 그룹의 상무이사인 최진석을 만났다.
최 상무는 서연의 집안과 오랫동안 유착 관계를 맺어온 인물로 야심이 크고 부패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상무님, 제게 거슬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군요. 최 상무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 그들의 목표는 신하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최 상무는 아우라 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태아건설의 고위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거래를 텄다. 그는 엘리시안 타워의 초기 디자인 컨셉을 넘겨주는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기기로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신하은이 뒤집었을 것이었다. 계획은 치밀하게 실행되었다. 그 주 주말 서연은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하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마치 하은이 접속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그녀는 완성본이 아닌 일부러 결함이 있는 초기 단계의 디자인 파일을 빼냈다. 그래야만 나중에 신하은이 미완성품을 팔아넘긴 어설픈 스파이로 보이게 될 테니까. 그녀는 빼낸 파일을 최 상무에게 전달했다. 최 상무는 대포폰과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태아건설 측에 파일을 넘겼다. 동시에 그는 차명 계좌를 통해 하은의 시골에 계신 할머니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을 입금했다. 모든 증거는 신하은을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독거미가 먹잇감을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며칠 후 폭풍이 몰아쳤다. 언론은 일제히 태아건설이 발표한 새로운 랜드마크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타워의 조감도를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누가 보아도 아우라 그룹의 엘리시안 타워와 충격적일 정도로 유사했다. 인터넷은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유출 의혹으로 들끓었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강지욱은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내부 감사팀의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최 상무와 윤서연은 의도적으로 감사팀의 조사를 자신들이 설계한 방향으로 유도했다. 감사팀은 곧 서버 접속 기록에서 하은의 아이디를 발견했고 그녀가 파일을 다운로드한 흔적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는 돈이었다. 감사팀은 유출 시점 직후 하은의 할머니 통장에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순식간에 신하은은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감사실로 불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 상무를 필두로 한 이사들은 강지욱에게 신하은을 즉시 해고하고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님, 저런 파렴치한 직원 하나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장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강지욱과 그가 선택한 신하은에게로 향했다. 강지욱은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앞에는 신하은이 범인이라는 완벽한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가 대면 보고를 통해 봐왔던 신하은은 돈 때문에
자신의 꿈과 철학을 팔아넘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차갑게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왜 그녀는 자신의 역작이 될 완성본이 아닌 미완성된 초기 디자인을 유출했을까? 돈을 받았다면서 왜 그렇게 쉽게 추적될 수 있는 가족의 계좌를 사용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누군가 나를 잡아주시오라고 소리치는 듯한 어설픈 함정처럼 보였다. 그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이 사회는 당장 결정을 내리라며 그를 압박해왔다. 이 사진들의 거센 압박이 몰아치는 회의실에서 강지욱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침내 결정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낮고 단호했다. 신하은 수석 디자이너를 모든 업무에서 잠정 배제하고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최 상무와 윤서현은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욱의 다음 말이 그들의 미소를 굳게 만들었다. 단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고나 법적 조치는 없을 겁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또 다른 실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 이사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그의 논리적인 주장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지욱은 신하은을 즉시 해고하라는 압박에서는 벗어났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껴야 했다. 그는 이제부터 치밀한 두뇌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는 하은을 구하기 위해 잠시 그녀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야만 했다. 지욱은 직접 하은의 사무실로 찾아가 정직 결정을 통보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배제한 채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회사의 결정입니다.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자택에서 대기하세요. 실망이 크군요, 신하은 씨. 나는 당신의 재능을 믿었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하은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를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 그녀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었던 단 한 사람에게서 듣는 배신자라는 낙인은 다른 모든 비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하은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지욱은 차갑게 등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깊은 고통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욱은 곧바로 김민준 비서를 호출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자신의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는 신하은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야. 그는 김 비서에게 공식 감사팀과는 별개의 비밀 조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회사의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을 유령팀이었다. 최진석 상무와 윤서연 팀장. 그들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최근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사적인 만남까지.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마. 지욱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이 진범으로 그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직감이 아닌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절망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올 때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신형 태블릿 PC와 함께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카드를 뒤집어 보는 순간 짧은 문장 하나가 나타났다. 진정한 예술가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첫 번째 디자인은 걸작이었고, 다음 디자인은 전설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치지 마라. 서명은 없었지만 하은은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심장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아직 누군가는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었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태블릿을 켰다. 그녀는 기존의 디자인을 복원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모든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희망을 디자인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은 그녀의 창의적인 반격을 위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강지욱에게 첫 번째 중간 보고를 올렸다. 최진석 상무가 정보 유출 며칠 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윤서연 팀장은 사건 당일 밤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댔지만 그 약속 장소의 CCTV에는 그녀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하지만 거대한 음모에 얽힌 실타래의 첫 가닥을 찾아낸 것이었다. 지욱은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위험한 도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신하은의 세상은 그녀의 작은 옥탑방 안에 멈춰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창의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그녀를 더욱 깊은 내면의 세계로 이끌었다. 강지욱이 보내온 익명의 태블릿은 그녀에게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고리이자 그녀의 영혼을 담아내는 캔버스가 되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절망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은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 디자인이 자연의 따뜻함과 포용을 담았다면 새로운 디자인은 시련을 이겨낸 생명체의 강인함과 투명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의 외벽을 단순한 유리가 아닌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소재로 설계했다. 그것은 진실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결국에는 빛을 투과시키는 투명한 본질을 의미했다. 내부 구조는 더욱 혁신적이었다. 그녀는 폐쇄적인 벽들을 허물고 모든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했다. 이것은 소통의 단절과 비밀스러운 음모가 낳은 비극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더 이상 순진한 낭만주의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예술가의 철학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작업에 몰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같은 시간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서는 강지욱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민준 비서가 이끄는 비밀조사팀은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윤서연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사건 당일 밤 그녀가 만났다는 친구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그녀의 차량은 아우라 그룹 본사 근처의 외진 골목에서 1시간 넘게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최진석 상무의 꼬리도 잡히기 시작했다. 팀은 그가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전화기는 단 한 사람 태아건설의 부사장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담고 있었다. 또한 그가 인출한 거액의 현금 중
일부가 대포폰을 거래한 브로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도 밝혀졌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윤서연의 비서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윤서연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시달려왔고 이번 사건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비밀조사팀의 조심스러운 접근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사건 며칠 전 윤서연이 자신에게 신하은의 개인정보와 아이디 관리 방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윤서연이 파쇄하라고 지시했던 서류 뭉치 속에서 이상한 메모 하나를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 그 메모에는 신하은의 할머니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윤서연이 최 상무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적어두었다가 무심코 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공모를 증명하는 스모킹건이었다. 김민준 비서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즉시 강지욱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지욱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냉랭했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만큼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확인했고 이제 그들을 도려낼 칼을 손에 쥐었다. 그는 단지 신하은의 누명을 벗기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에 아우라 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박힌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반격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자신의 옥탑방에서 하은은 마침내 새로운 엘리시안 타워의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자신의 창조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빚어낸 결정체였다. 이 디자인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창작이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 그녀의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아우라 그룹의 최고위층 임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존폐 결정.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가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듣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했다. 윤서현과 최진석 상무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들에게 이 회의는 신하은이라는 존재를 아우라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마지막 절차였다. 강지욱은 회의를 시작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디자인 유출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고 프로젝트를 이대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그의 말에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번졌다. 모든 것이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최진석 상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대표님,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윤서현 팀장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준비한 비상대책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서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마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영웅처럼 서연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저는 유출된 초기 디자인의 핵심적인 컨셉은 계승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것은 신하은이 유출당했던 디자인을 교묘하게 변형시킨 버전이었다. 더 화려하고 더 상업적으로 포장된 하지만 영혼은 사라져버린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이사들과 투자자들에게는 그것이 완벽한 대안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연의 위기관리 능력과 탁월한 재능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역시 윤 팀장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대안을 내놓다니. 최 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당신도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회장은 서연의 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려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지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윤 팀장.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욱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잠시 후 화면에는 모두가 숨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답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타났다. 신하은이 절망 속에서 피워낸 그녀의 새로운 역작이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건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과 호흡했다. 그것은 서연이 발표한 디자인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철학과 예술성을 담고 있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윤서연과 최진석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게 말했다. 이것이 엘리시안 타워의 진정한 미래입니다.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영혼이 빚어낸 결과물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어붙은 서연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의 첫 번째 꿈이 좌절되어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욱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에는 다음 자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최진석 상무와 태아건설 부사장의 비밀 통화 녹취록이었다. 이어서 최 상무의 차명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의 자금 거래 내역 사건 당일 윤서연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CCTV 영상, 그리고 그녀의 비서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언까지.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클로즈업된 것은 윤서연의 필체로 신하은 할머니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였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다. 강지욱은 보안팀을 호출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넋이 나간 최진석 상무와 윤서연을 양쪽에서 붙들었다. 당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요. 지옥의 마지막 선고와 함께 그들은 질질 끌려나가며 아우라 그룹에서의 화려했던 경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여전히 어둠을 이겨낸 진정한 재능의 상징인 신하은의 새로운 디자인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사회에 폭풍이 지나간 후 아우라 그룹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윤서연과 최진석 상무의 산업 스파이 행각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두 사람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회사의 이미지는 잠시 타격을 입는 듯 했지만 강지욱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엘리시안 타워의 경이로운 새 디자인과 그 주인공인 신하은을 세상에 소개했다.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었다. 대중들은 부패한 재벌 3세의 몰락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천재 디자이너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열광했다. 신하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고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은 현대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꿀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반등하여 이전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며칠 후 신하은은 아우라 그룹으로 다시 출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진 자리에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애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를 괴롭혔던 옛 동료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강지욱은 그녀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그녀를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하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권력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따돌렸던 이들을 색출하거나 복수하는 대신 오직 실력과 비전만으로 팀을 새롭게 꾸렸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두려움과 시기로 가득 찼던 디자인 본부는 창의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협업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착공도 하기 전에 세계적인 건축상을 휩쓸었다. 시간이 흘러 엘리시안 타워가 서울의 하늘을 향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어느 날 밤이었다. 하은은 마무리 작업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때 강지욱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의 딱딱한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잠깐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신 센터장.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아직 공사가 한창인 엘리시안 타워의 최상층이었다. 안전모를 쓴 두 사람은 아무런 마감도 되지 않은 텅 빈 공간에 들어섰다. 사방이 뚫린 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을 기억합니다. 내가 쓰레기통에서 당신의 구겨진 스케치를 발견했던 그날 밤. 하은은 놀라움에 그를 바라보았다. 지욱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혼 없는 디자인, 반복되는 성공 공식. 그러다 당신의 그림을 보았죠. 그 안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당신은 단지 건물 하나를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너져가던 내 신념을 다시 세워주었고 아우라 그룹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당신의 디자인만이 아니에요. 불의 앞에서 꺾이지 않았던 당신의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아우라의 천재 디자이너라고 부르지만 나에게 당신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나의 뮤즈입니다. 뮤즈. 그 한마디에 하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존경하는 대표님이자 자신을 알아봐준 은인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냉철한 CEO가 아닌 한 여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고백하는 남자였다. 하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떤 화려한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발밑에서
그들의 꿈과 신념으로 빚어진 위대한 건축물이 조용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출신 때문에 버려졌던 한 여자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은 공허했던 한 남자가 만나 마침내 서로의 구원이자 영감이 되어 세상의 가장 빛나는 곳에 함께 서 있었다.